취득세 뭐 이런 쪽으로도 알아야 해요. 이분들은 이제 집행부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조합원분들은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제 재산이 어떻든 여기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상가가 있든 주택이 있든 이거에 대해서 팔 경우에 어떻게 되냐. 또 이것을 부부간의 증여, 또 애들한테 증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 또 이주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주했을 때 내가 대체주택을 사서 이주를 할 거냐 아니면 전세로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세무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환지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지를 사업이라는 것은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조합에 출자를 해요. 현물 출자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이제 좀 부족한 사람은 현물하고 청산금을 납부하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양도세가 과세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환지라고 안 보면은 출자를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주식회사나 합자 한 명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했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 정비사업조합은 현물 출자를 조합에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양도세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환지라는 개념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상가조합원들은 특별하게 이게 있어요. 조합원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권리가액이 종전 토지 가액이 10억인데 권리가액을 12억을 받았어요. 비례를 해서. 그러면 12억의 권리가액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3억짜리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1억 원을 조합에 돈을 내야 하잖아요. 추가 분담금을. 그 추가 분담금 내는 것은 나중에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낸 다음에 이 아파트를 팔 때 그거에 대해서는 원가로 비용 처리가 돼요. 이 양도세가 줄어들겠죠. 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 반대인 내가 권리가액을 12억을 받았는데 아파트 분양은 내가 10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럼 2억 원만큼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습니다. 그 2억 원은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왜 그냥 2억 원만큼 내 권리를 조합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팔았기 때문에 2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도세 대상이 2억 원이잖아요. 그 조합으로부터 받는 돈이. 그 2억 원 양도세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자면은 비과세 요건이 있잖아요.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서울은 거주를 꼭 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하고. 서울은 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2억 원을 돈을 돌려받았어요. 조합으로부터. 그러면 그 2억 원이 양도세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냐?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도 평형 있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12억이 여기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평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12억 원의 그 종전 토지 건물의 현물 출자한 금액이 넘는 분들은 양도세를 내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은 당연히 냅니다. 이걸 먼저 팔기 때문에. 파는 걸로 봐. 2억을 받았어도 부분적으로 파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여기 아파트에 살으신 분들 또 12억 원이 권리가액이 넘지 않는 분들 이분들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또 한 분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 팔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주택이 아니잖아요. 1세대 1주택은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일부를 팔든 전부를 팔든 무조건 양도세 대상입니다. 단지 상가 조합원이 끝까지 내 권리가액을 10억이에요. 10억에 대해서 상가를 다시 분양받아요. 그러면 조합에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조합에
부가세를 납부를 하냐. 토지, 예를 들어 상가가 권리가액 10억이면 건물가액이 5억이고 토지가액 5억이라고 합시다. 토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거래할 때 부가세 이렇게 서로 받았다는 얘기 없죠? 그게 면세라는 거예요. 토지는 부가세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 됩니다. 조합원분들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25.7평,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택조합원들 또 부가세를 하나도 조합에 내는 거 없어요. 그 이하는 당연히 안 내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받는 분도 초과를 아파트에 분양받는 사람도 조합원들은 조합의 부가세를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의 부가세를 당연히 납부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부가세를 하나도 납부를 안 하지만은 상가 조합원은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못 받는 조합원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조합집행부가 상가 조합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 조합원들의끼리 또 독립재산주를지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가 조합원들은 꼭 상가가 이제 준공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건물분, 제가 토지는 부가세가 없다고 했잖아요. 상가 분양받는 금액이 5억 원이야. 건물분이. 그럼 5억 원의 부가세가 5천만 원 있겠죠? 별도로 하면은 그 5천만 원을 세무서에서, 여기 노원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부가세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부가세가 환급받는 게 한 500만 원이야. 상가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받는다고 하면 부가세가 10%니까 500만 원이겠죠. 그 부가세 500만 원 환급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받으면은 항상 내가 상가를 임대를 해주든 직접 사용하든 그거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사가 보면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 부가세를 노원세무서에서 납부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손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가세 환급을 안 받는 거고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가세 환급 받겠죠. 그래서 상가 조합원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세 문제는 제가 주택조합원하고 상가조합원에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주택조합원이든 상가조합원이든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양도세 대상자입니다. 단지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상가조합원은 무조건 양도세 대상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추진위원이 이제 설립 단계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은 그 관리처분 인가에 곱하기 이제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율은 뭘 말하는 거요? 비례율은 여러분들의 이제 현물 출자를 한번 그 현물 출자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할까 합니까? 감정 평가 보더니 거기에 대해 감정 평가를 했는데 내가 10억이 나왔어요. 권리가액이. 그런데 비례율을 거기다 곱하게 돼 있어요. 비례율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를 한 총 감정 평가 금액 그거에서 총 수입액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수입이 들어올게 일반 분양도 있고 조합원 분양도 있고 두 가지 합친 게 총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파트든 상가든 일반 분양자들의 아파트든 상가든 그걸 공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비용이겠지 당연히.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은 비례율이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한 비례율이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비례율이 100%가 넘는다. 그럼 뭔 말인 거니?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 100원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종전토지 건물 평가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했죠. 그 출자한 금액이 90원을 받았어. 그럼
100 나누기 90이니까 비례율이 100% 이상이 나오겠죠. 그것은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비례율이 100%가 넘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이익이고 상대적으로 비례율이 100%도 안 되면 조합원들한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 산술입니다. 비례율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본 분들 들고 계시겠지만은 비례율 가지고 많이 말이 나옵니다. 항상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도. 그래서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례율이 숫자 노름일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 감정평가 금액을 낮게 평가하면은 수입이 똑같은 100원, 10원 수입이 나더라도 비례율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아까 뭐 예를 들어 90원이 나왔는데 70원, 50원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여러분들 종전 출자 금액이 낮아져. 그럼 비례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전 토지 건물 감정평가를 얼마큼 해주냐에 따라서 비례율은 왔다 갔다 해요. 변수가 하나 있죠. 또 총 수입액하고 총 비용이 있잖아요. 수입액이 많아지면 비율이 높아지고 또 수입액이 적어지면 당연히 비율이 낮아지고 원가, 총 비용,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뭐 800만 원대, 900만 원대 하잖아요. 이쪽이. 자, 근데 공사비를 10만 원만 줄여도 원가가 낮아지니까 공사비가 낮아지니까 이익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율이 높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사업을 하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조합원들이 손실이 나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부분 생각보다 일반 분양분의 그 일반 분양분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 또 생각지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사비가 최근에 우리가 공사비 막 올려달라고 소송 많이 한다고 들었죠. 지금 8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준공 시점에서 뭐 건설사가 한 30만 원 올려줘야 20만 원 올려줘야 하면은 소송이 되더라도 지금 올려줄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비례율이 옛날에 110%에서 낮아지겠죠. 얼마큼 낮아지냐는 이제 계산해 봐야겠죠. 비례율이 낮아져 버리는데 얼토당치도 않게 100%도 안 나오는 걸로 낮아진다 하면은 추가 분담금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실제 추가 분담금 나오는 조합이 제가 해보니까 100군데당 두세 군데는 항상 나옵니다. 요새는 점점 많이 나오는 조합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시공사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변수다. 그래서 비례율을 가지고 너무나 맹신할 수는 없다. 또 2, 3년 전까지는 지금까지도 그렇죠. 일반 분양가가 고분양가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한 3천만 원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고분양가가 되다 보니까 3천, 2, 300 최소한 뭐 몇십만이라도 몇백만 원이 높아지면은 그게 다 여러분들의 수입이에요. 일반 분양가를 말하는 거예요. 조합원은 자기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건 높아지든 나중에 정산하면 여러분들이 다 부담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니까. 근데 일반 분양에서는 이익은 여러분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고 손실이 나는 건 여러분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으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조합 사업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정확히 계산이 돼야 한다. 이게 중요하고 또 감정평가 금액도 현재 주변 시세를 다 반영하지 않잖아요. 한 70% 정도 반영해요. 그게 과연 적절한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세는 조합원들마다 다 틀려. 예를 들어서 그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권리가액을 10억을 받았어요. 자, 10억을 받았는데 내가 12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2억 원을 추가 분담금,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총 들어간 돈이 1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가액 10억에다가 추가 분담금 2억을 조합에 냈어. 그럼 12억이 들어간 걸로 봐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준공돼 가지고 내가 1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5억에서 12억을 차감한 3억을 대상으로 해서 양도세를 왜 하냐 이거예요.
조합원들이 제일 오해하는 부분이 양도세에서 이 부분이에요. 자, 12억이 취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디가 취득가냐? 여러분들이 취득한 것은 다 틀려. 조합원만 다 거의 틀려. 나는 20년 전에 취득, 여기가 지금 80년도 초에 지어졌다고 그랬던가요? 아까? 88년? 그럼 88년 입주원분도 있고 90년도, 2000년, 2010년 각각 사는 연도가 틀릴 수 있잖아요. 취득 가액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리고 청산금도 누구는 환급 받는 사람, 누구는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애를 입주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1세대 1주택자는 12억만 넘지 않으면 비과세예요. 근데 그 비과세가 안 되는 분하고 2주택자, 3주택자 뭐 이런 분들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양도세를 항상 낸다고 했죠, 아까. 원시 취득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내가 1억 주고 샀어. 근데 지금까지 샀어. 그 1억이 취득가예요. 일단. 그 1억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10억을 받았다고 했죠. 10억에 그 차 10억에서 1억 뺀 9억이 이익금이 생긴 거예요. 그걸 한번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억에서 추가 분담금 2억을 냈어요. 그럼 12억의 원가가 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거기서 준공까지 계산을 또 한 번 해요. 계산을. 양도날. 그 다음에 준공 나고 나서 실제 파는 거 15억을 팔았잖아요. 그 금액을 또 한 번 계산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산한 것을 합산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제일 오해하는 게 내 권리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겁니다. 내가 원시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전문가, 저나 뭐 조합 전문가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그나마 좀 많이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러고도 좀 미직미직하다, 뭔가 명쾌하지 않다, 찝찝하다, 그럼 한 군데 더 상담하면서. 그게 훨씬.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에 가서 이제 2주를 하잖아요. 2주하고 나서 준공될 때까지는 주택이 아니에요. 입주권이라는 거죠. 권리, 입주권이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이에요. 그 입주권을 팔면은 양도세가 또 달라집니다. 주택이 아닌 걸 파니까.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럼 혜택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권을 팔 때는 더욱더 상담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대충 아는 누구하고 상담을 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손해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부동산 중개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동산 중개해 보시는 분들이 어떤 세무사하고 연결돼서 상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 상담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서 해야 안전성이 있다. 또 불안하면 2군데 정도는 꼭 상담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례별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고가주택은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이 넘어가면은 1세대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는 것만, 예를 들어 15억에 팔았어. 그럼 12억에서 15억 차이, 3억에 대해서만 양도세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파트니까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건 상관이 없겠죠. 이건 아파트니까. 증여를 언제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자,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 근데 이 아파트가 준공돼 가지고 이제 분양이 되면은 평당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는 대부분 많이 합니다. 이쪽도 3천만 원은 상당히 약하죠. 그럼 5천만 원짜리 평당 5천만 원, 여러분들이 이제 준공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10년 후 얘기니까. 그러면은 5천만 원 곱하기 내가 25평짜리를 했어요. 그러면 2, 50, 1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부부간에 누군가 한 명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10억까지는 상속세 공제를 해줘요. 10억 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군가는 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남편이 먼저 돌아갔고 와이프가 그것을 상속받았어. 12억 5천만 원짜리를 상속받으면은 2억 5천만 원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10억은 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아내분이 수명이 좀 더 기니까 한 5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 가격이 구세청 가격이 한 20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20억이 됐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은 5억 원뿐이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20억에서 5억 공제한 금액 15억이 상속세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공제를 하나도 없는데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남편이 세금을 내고 돌아가셨잖아요. 2억 5천이 아까 화폐. 그 공제를 무진 공제를 해줘요. 1년 이내에 돌아가시면은 100% 공제해주고 90%, 80%씩 10%까지 1년마다 10%씩 공제를 해주는데 여러분 복잡한데 어쨌든 과표에 올라가요. 그럼 두 번 내는 거예요. 상속세를. 이게 남편이 한 번 내고 아내가. 그래서 과연 이것을 증여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증여를 해놓으면.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이 있어요. 부부간의 종합부동산세는 혼자 가지고 있으면 12억 원만 공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10년 후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계속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요. 지금 현재까지 30, 40년 동안.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많은 거지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혜택 보고 나중에 상속세도 혜택 보기 위해서 부부간에 단독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증여는 언제 하는 게 좋냐? 제일 많이 가격이 뛰는 게 언제냐? 관리처분 인가 때, 준공 때, 이때가 많이 돼요 시세가. 지금은 추진 이혼이 단계니까 별로 안 돼요. 조합설립 인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사업시행 인간할 때 좀 더 뛰겠죠. 관리처분 인간은 좀 더 많이 뛰고 준공될 때는 더 많이 뛰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결론은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증여세가 없어요. 취득세만 내면 돼요. 등기비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부간에 신뢰가 있다면은 신뢰만 있다면 증여를 빨리 할 수 없죠. 네.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상속세, 종부세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애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걸 뭐 애들이 벌써 장가도 갈라이고 장가도 가고 내 나이가 지금 70대도 되고 뭐 내 건강도 안 좋아서 좀 애들한테 빨리 주고 싶다 할 경우에도 있잖아요. 증여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년에 한 번씩 5천만 원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5천만 원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한 10억 정도 하는 것을 주면은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한 30% 나올 거예요. 10억 정도. 한 3억 정도를 현금으로 내야 하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증여는 사실 아파트 증여는 증여세가 부담이 돼서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부간의 증여는 6억이니까 공제 한도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자녀한테 하고 싶다면은 증여도 일부 하고 양도도 일부 하고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를 써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는 뭐니 아파트가 지금 10억이다 보면은 10억 중에 대출이 5억이 있어. 그럼 5억은 아들아 이 5억은 내가 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건데 이건 네가 떠안아. 네가 5억 갚아. 순수한 5억만 내가 너한테 증여해 줄게. 그럼 순수한 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돼요. 내가. 근데 은행 대출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위상으로 파는 수밖에 없죠. 위상. 부모가 애한테 5억 너 언제 3년 후부터 1,000만 원씩 갚어. 아니면 5년 후에 20억을 갚어. 걔 이제 소득에 따라 틀리겠죠. 이제 그런 것을 매매계약서에 위상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표현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국세청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증여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하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돈을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은 10년에 한 번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찾아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은 1억 원을 별도로 증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1억 원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2억 원을 무상으로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줄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 그러면 그 빌려주는 것도 국세청에서는 만약에 세무조사 나왔는데 2년을 언제 갚기로 뭐 약정돼 있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증여로 가. 근데 약정이 돼 있어.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3년 후, 5년 후, 뭐 10년 후, 뭐 언제부터 갚기로 한다. 이자는 뭐 무상 2억 원까지 무상이잖아요. 이자는 없는 거잖아요. 이자는 없는 걸로 해놓고 그러면은 그걸 딱 세무 공무원이 딱 그걸 캐치하면은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다 검토합니다. 그 기준대로 해서 돈을 갖고 있는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조사를 못 하죠. 네? 못 해요. 실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자녀들한테 꼭 송금을 해줄 때 무상대여라는 용어를 꼭 써세요. 무상대여. 무상이니까 이자가 없죠. 그럼 무상대여에 대해서 뭐 당장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만들어 놓긴 해야겠죠. 언제 갚을 거냐. 아들아, 딸아, 언제 나한테 갚을 거냐. 그리고 1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효가 지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에요. 내가 아들한테 무상으로 2억을 줬어. 10년이 지났어. 조사도 안 나왔어. 근데 또 11년째가 나왔어. 11년 전에 2억 원 준 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상으로 줬는데 그 좀 세월이 몇 년 지나서 그때 줬을 때 바로 그냥 증여한 걸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냥 증여한 걸로 했어요. 그러면 시효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갑론을박을 할 수는 있지만은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는 한번 상담하면 하세요. 세무사 회계사하고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이제 무상에서 증여로 무상 빌려준 거에서 증여가 되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기 집을 지금 뭐 여기가 시세가 약국 때문에 애들한테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들하고 이제 특수관계자가 뭐 부부간이나 자녀들하고 이제 양도를 할 경우에는 5%는 시세의 5%는 할인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3억하고 5%인데 여기는 그렇게 뭐 3억하고 5%도 낮은 금액이니까 5%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10억이면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 5천만 원은 할인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그 저가 매매에 따른 증여세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넘어가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내가 자녀들 입장에서 보람 아파트 여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갖고 자녀가 상속을 받았어. 그런데 내도 집이 하나 있어. 그럼 내 집이 하나 있고 부모님이 준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준 집은 그냥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면은 양도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먼저 팔면은 그건 양도세 대상이에요. 1세대 주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받은 것은 덤으로 받은 것을 먼저 팔아야 한다. 그래야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체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한 3, 4년 후 얘기지만은 빠르면 3, 4년 후 얘기지만은 어쨌든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이사 가려면 언제 가야 하는 거냐?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해요. 그래야 혜택을 받습니다. 뭔 말이 뭐니? 관리처분 인가 받고도 갈 수도 있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사업시 인가일 이후에 이사 간 것만 혜택을 주고 조합설립인가 추진인가에서 미리 나는 좋은 집 있어갖고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 주택을 하나 샀어. 그 이사 갔어. 그럴 경우에
여기가 이제 철거돼가지고 아파트가 철거돼가지고 그럼 철거되고 다시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입주할 때는 옛날 주택도 있고 여기 주택도 있을 경우에는 세법상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상 혜택이 어떤 혜택인 거니? 여기 보시면은 자 사업시행 인가일 후에 자기 사업시행 인가 후에 내가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는든 뭐 사가지고 이사 가든 꼭 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사 간 집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살아야 합니다. 1년 이상 살아야. 예를 들어서 남편 혼자 살고 와이프는 딴 집에 살았어.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이사를 근데 저 마지막에 볼게요. 그 다음에 양도는 새로운 주택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여기 아파트 보람 아파트가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해요. 3년 후.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이나 준공 후에 3년 이내에 팔아요. 이걸 팔았어. 대체 주택을 파는 겁니다. 대체 이사해서 산 주택을. 그럴 경우에 신축 주택 완성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 오잖아요. 전 세대원이 3년 이내에 이사로 와야 합니다. 전 세대원이 이사 와서 옛날에 잠깐 살았던 그 주택을 팔 경우에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2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으로 안 보니까 저거 팔 때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12억원만 넘지 않아요. 그게 대체주택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미 2주택이 돼 있잖아요. 2주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체주택이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세금 돼요. 그러니까 대체주택이라는 것은 여기 입주권이든 여기 아파트 보람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내가 나가서 살 것 공사 기간 중에 그것만 있어야지 다른 주택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주택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거 가지고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사업시행 인가일 끝나고 이사를 한다고 했어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그러면 이사 가갖고 사업시행 인가 돼가지고 준공까지도 어떤 데는 빠르면 5년 거의 5년 이상 걸려요. 한 10년 막 이렇게 걸리는 데도 있죠. 왜 그러냐?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는 과정에 잡음이 막 있는 조합이 있어요. 그런 데는 또 거기서 몇 년이 걸려요. 정상적으로 가도 1,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시행 인가 나왔고 바로 이사 갔어. 그리고 준공될 때까지 한 5년 정도 딴 데서 대부분 삽니다. 근데 3년 이내, 준공되고 3년 이내만 팔면 되니까 10년 가까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대체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우리나라는 매년 집값이 다른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게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체주택을 팔면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12억 넘는 것만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도. 네, 이걸 대체주택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쯤에 장기 전망, 주택 전망을 봐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사갖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임대사업자로 하던.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그것은 이제 우리 법이 이제 올해 정기국회 바뀔 것 같은데 현재 법으로는 비과세 되죠. 근데 바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이게 이제 대체주택 가지고 청산금 제가 말씀했습니다. 청산금을 받으면은 청산금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1세대 주택자는 비과세죠. 근데 10억이 넘는 그 주택 권리가액이 나온 사람은 세금이 있다고 씁니다. 그러면 이 청산금을 조합해서 언제 주는 거냐? 대부분 이전고시. 그러니까 준공되고 조합원들 여러분들한테 호별로 내가 103동 705호를 분양받았어. 그럼 103동 705호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전고시입니다. 그때가 이제 구분 등기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그때 판 걸로 봅니다. 세금 그 청산금 2억 원을 내 조합을 받는 조합이 그때까지는 안 줬어 나한테. 근데 미리 줬어. 이전고시 전에 줬어. 준공되고 한 1년 만에 2억을 나한테 줬어요. 이전고시는 안 됐는데
그러면 그날의 양도날짜예요. 근데 이종구 씨까지도 돈을 안 줬어 조합에 나한테. 그러면 다음 날이 양도날짜예요.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애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신고를 해도 뭐 10% 세액공제 받는 것 정도인데 어쨌든 돈을 안 받아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종구 씨 1까지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겸용주택은 이렇게 상관이 없죠. 상속세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부간에 왜 상속을 꼭 할 필요가 있냐, 아니 증여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부부간에 상속세 공제 한도가 먼저 돌아가시는 사람은 10억, 나중에 돌아가시는 사람은 5억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냥 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이게 이제 새로 지어지면은 상당히 여기도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1차, 2차가 세대수가 뭐 지어지는 거 아까 추진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한 4천 뭐 400, 500세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이 부족하니까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다고 해요. 가산 임대주택 근데 뺏어가는 건 마찬가지.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면은 임대주택 막 이런 걸 많이 집행해갖고 국가가 또 서울시가 서울시죠 대부분 서울시가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어쨌든 용적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조합원들한테는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시골 출신들 많죠. 저도 제가 김제 평야지방 출신인데 저희 또래 저희 선배님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농가주택 내가 자랐던 주택들이 막 농가주택도 있고 막 농가가 아니더라도 뭐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동네 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거 그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뭐 돌아가셨는데 농가주택 해봤자 뭐 돈 어쩔 때는 몇 천만 원 많아야 뭐 1억이나 들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안 해요. 그냥 상속세 대상은 맞지만 신고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 국세청에서 연락도 안 와요. 왜 그러는 거니? 상속세 대상이 아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와야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당신 상속세 신고 안 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지. 과표 미달이면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받아갈 곳이 없으니까 국세청.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농가주택이든 어디든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에 밭이든 뭐 임야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고 돌아가신 거에 상속세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논밭 해봤자 예를 들어 평당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시세로는 5만 원 막 10만 원도 하고 어떤 데는 막 개발이 되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보상받으면. 그러면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 농가주택이 완전히 뭐 뱀 나오고 쥐 나오고 해서 그냥 폐가해 폐가. 폐가는 사진 찍고 조금 폐가를 인정받으면 주택으로 안 봐줘요 국세청. 그런데 가끔 몇 년에 1년에 뭐 몇 번 내려가서 청소하고 부모가 살았으니까 청소하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며칠 있고 그런 것은 폐가가 아니잖아요. 전기도 들어오고 수돗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건 주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걸 모르고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 그럼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농가주택도 여러분들이 이게 농가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안 보는 주택이냐 이거 보는 주택은 세법상으로 그걸 파악을 해야 해요. 그거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상계동 보람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이야. 돈이 뭐 어쨌든 뭐 이걸 팔고 어디 뭐 좋은 데 가려고 하든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내가 위아들이야. 위아들인데 돌아가셨는데 등기를 내가 안 해왔어. 그것은 이 위아들 땅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택이 없는 사람, 내가 만약에 농가주택이 있는데 주택세 들어가 있어. 세법상으로. 그럼 그 농가주택은 빨리 남한테 팔든 자녀 중에 누구한테 공짜로 주든 어쨌든 해서 처치를 한 다음에 보람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진짜 내가 농지를 갖고 있어, 뭐 임야를 갖고 있어, 신고 안 해. 근데 이게 갑자기 팔으면은 시세로 팔잖아요. 시세로 파니까 그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요. 그럼 옆에 땅이 뭐 팔린 게 있어, 최근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비가 100만 원 넘는 경우는 드물어요. 시골 땅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할 때는 한 100만 원대, 큰 것은 뭐 몇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해놔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요. 취득가액. 그러면 내가 신고 안 했을 때는 공시지가로 1,000만 원인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1억이야. 그럼 1억이 취득가액이고 1,000만 원 취득가액하고는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에 있는 재산만 신고하면 당연히 뭐 그런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꼭 감정평가나 시세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시세가 있습니다. 이 보람 아파트를 만약에 상속이나 양도 뭐 이런 거 할 때는, 증여할 때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보람 아파트가 이렇게 큰 세대는 다 사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 시세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감정평가 별도로 받지 않아도 그 팔린 사례 그게 시세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무상으로 2억 원까지도 우리가 대여해 줄 수 있다. 이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내가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 그럴 경우에는 그 아내분이나 또는 아내분 이런 분도 있으면 남편분이거든. 뭐 어쨌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사유로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뭐 솔직히 건강은 뭐 그래도 연세가 고령자라든지 그러면 확률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하늘나라로 누구나 다 가야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는 부분을 보증금화를 시켜야 해요. 왜 그러냐? 보증금은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서 공제가 돼요. 근데 임대료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가 10억이야 현재. 근데 임대료를 우리는 생활비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하니까 뭐 보증금은 한 1억뿐이 안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10억에서 보증금 1억 원만 부채로 빠지니까 9억 원이 상속 재산에 들어가요. 근데 돌아가실 때 아유 우리는 보증금 많이 받아야 한다고 보증금을 많이 받아놨어. 5억 원을. 그러면 10억에서 5억 뺀 5억 원이 상속 재산이에요. 낮아질수록 상속세를 적게 내는 거죠.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건, 어느 특정이 돌아가셨다면은 그 특정이 돌아가신 분이 2년 동안 1년 이내는 2억 원, 2년 이내는 5억 원 이상의 돈을 그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빠져나갔는데 자녀로 갔냐, 와이프로 갔냐, 누구 사촌 어디로 갔냐, 그거 다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소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냐? 자녀 증여로 가든 와이프한테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못 하면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국세청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년이 넘어가 있는 것은 소명이 안 되는 건 국세청이 소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소명이 안 되는 건 우리는 소명 못 해. 상속인들이나 자녀들은 뭐 와이프나 소명 못 해. 2년이 넘어갔어. 넘은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가 어디 노름 맺는지 누구 길 가는 사람 본인지 우리는 몰라요. 인출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근데 2년 이내 것은
누구한테 무상으로 줬다, 누구한테 노름해 갖고 잃었다, 그거 소용없어요. 무조건 증여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2년 이내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장에 돈을 빼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막 건강이 안 좋다고 오고 막 돈 오늘 내오늘 아프다 보니까 막 빨리 은행 가서 돈 다 빼! 아무 소용없어요. 2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는 2억 원, 2년 이내는 5억 원은 항상 소명을 해야지. 소명 못하면 다 증여세로 과세한다. 그것도 알아두시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이제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야유로 가다가 빵집 같은 거 베이커벨리 있고 그것을 가업 상속 공제를 해줘야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조업,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염세가 저희 또래 이상이나 저희 또래들이 많죠. 저도 60대 중반을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후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조업하다가 후계자가 없으면 폐업해버리면은 그거 제조업이 그 노하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나마 피부치인 자녀들이 이것을 가업을 계속 이어받으면 제조업도 살아나고 고용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국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도 가업을 물려줄 수 있어요. 가업 증여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도 있고 다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야 하고 상속세 내야 하는 것을 10년, 2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게 하고, 이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이자를 국세청 이자는 한 4% 막 받아가요. 4.9% 막 5% 가까이 받아가는데 그것도 막 2%로 굉장히 낮게 이렇게 받아가고 그래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 혜택도 막 300억까지 또 막 공제를 상속세 하나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엄청 큰 혜택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제조업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그냥 많이 꼼꼼하게 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그 기준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자녀들이 요새 유류분 청구 소송이 많습니다. 뭔 거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쁜 딸한테만 다 준다든지 뭐 장남한테만 다 주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딱 보니까 그동안 그냥 틈틈이 많이 줬어. 예쁜 편애하는 자식한테만. 그걸 안 받아간 자식이, 아니 오빠 누나 뭐 누구나 뭐 저기 미품 받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자기는 상도 못 가져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가져간 사람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형제의 난이 발생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지금 뛰고 있잖아요. 엄청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억짜리라면은 아이 형이 가져. 형이 뭐 장남이고 또 그동안 부모님도 많이 용돈도 드리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10억 넘는 10억 이하가 없잖아요. 평균 서울의 중위 가격이 한 15억 된다고 하잖아요. 12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15억짜리인데 그걸 어떻게 형 혼자 다 가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형도 그래.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n분의 1이잖아요. 자녀들은 똑같이 n분의 1이야. 3명의 자녀가 있어. 내가 최종적으로 엄마가 혼자 살아계시고 자녀 3명 있어. 그럼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살아있어. 자녀가 3명이야. 그러면 부부 중에 먼저 돌아가시는 사람 걸 가지고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부부 중에 한 명은 1.5라고 계산할 때 1.5. 자녀는 111. 그럼 합치면 4.5죠? 1.5 플러스 111. 4.5분의 1.5가 엄마 상속 지분. 4.5분의 1이 자녀들 지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유류분 소송은 반절뿐이 안 접니다. 이기면. 그러니까 내가 막내딸이야.
4.5분의 2를 가져가야 하는데 소송해갖고 이기면은 그게 50%는 감액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동거 여러분들 그 자녀들하고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 있죠? 그럴 경우에 자녀가 집이 없어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자녀가 그거 상속 받으면은 상속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들어와서 부모님을 모시라는 얘기예요. 모시면은 상속세를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가끔 이런 거예요. 자녀한테 그 아파트나 뭐 통장이나 뭐 해서 증여를 해줬어. 증여를 해줬는데 얘가 돈이 없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돈도 부모가 또 대납을 해주든 뭐 줘서 내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의 30%를 더 할증해서 내야 합니다. 구세청이. 왜 그냥 그 세금 내는 것도 아니 할증이다 말 잘못했어. 그 세금을 대납한 것도 상속 그 과표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이번에 1억 원을 대납을 해줬어. 그러면 10억짜리를 주고 아니고 뭐라고 하냐 3억짜리를 증여해주고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어. 근데 1억도 현금으로 부모가 내줬어요. 증여세. 그러면 그거 과표가 3억이 아니라 증여세 낸 거 1억을 포함한 4억 원이 과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자꾸 뭐 양도 상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격이 막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시행인가 막 가르치는 거 그쪽으로 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막 이런 얘기가 상당히 쉽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세금을 적게 낼 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도 말씀드리고 이 가족법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건 그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이건 하면서 가족법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나 한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를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의 돈이 예를 들어서 출자금이 1,00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도 이상 있는 회사를 만듭니다. 1원짜리도 만들어요. 이제 자본금의 한도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자, 어쨌든 법인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에 법인의 주주가 부부는 지분을 5%씩만 갖고 있다고 합시다. 애들 지분이 45%씩이에요. 두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인 이름으로 상가를 사는 거예요. 임야를 사든 뭘 사는 거예요. 근데 주택 사면 안 돼요. 법인이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가 한 13% 나와요. 지방소비세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못 사요. 법인들은 주택을 못 삽니다. 안 사는 거죠. 안 사. 세금이 많이 나고. 종합부동산세도 공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야 해요. 그런데 상가를 사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 돈이 없으니까 법인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부모가 거기에 돈을 21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무이자. 거기서 돈을 세금 이자를 그 법인한테 부모가 안 받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 법인에. 그래갖고 그 21억 플러스 대출 받고 보증금 뭐 껴서 상가를 100억짜리를 샀어. 3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죽었어. 그 부모가 죽었어. 21억 빌려준 부모가 죽었어. 근데 30년 20년 동안에 그 임대소득을 하면서 그 돈을 다 찾아왔다는 전제를 합시다. 21억 빌려준 거니까 부모가 다 찾아왔어. 그런데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상가가 300억이 됐어. 100억짜리가 300억이 됐어. 300억 듭니다.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됐어요. 20년, 30년 지나. 그럼 300억이 됐는데 부모가 지분이 5%만 있어. 3, 5, 15. 15억이 상속세 과표예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45%가 있어요. 300억 곱하기 45%면 3, 42, 3은 한 150억이
애들 거예요. 하나도 돈 안 내고 애들이 150억의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안 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 이것도 하나의 맹점이에요. 우리나라 세법. 돈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21억씩 딱 출자를 해줘요. 공짜로 빌려줘요. 법인에. 그럼 42억이 있죠? 42억 가지고 부동산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모가 애들이 어리니까 어리든 뭐 성장했던 그 임대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그걸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못 하고 죽더라도 어쨌든 가치가 엄청 높아져 있잖아요. 죽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가져가냐? 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거의 가족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절세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또는 이것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택은 안 됩니다. 주택은 제가 말한 같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